8장 스프링입니다. 스프링은 보시는 바와 같이 탄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축적, 흡수, 그리고 소산, 그러니까 에너지를 갖다 방출하는 이러한 기계 요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탄성은 우리가 재료역학에서 배운 것처럼 어떤 재료가 변형이 됐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스프링은 여러분들 주위에 많이 접하게 되는 요소 중에 기계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스프링이라는 것은 스프링을 늘려놓으면은 늘려놨다 손을 딱 떼면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압축시켜놨다 놓으면 다시 또 이것도 원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거 갖다 우리가 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작은 스프링이 있어요. 이 스프링을 잡아당겼다 놓으면은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또 이것을 압축시켰다가 이렇게 놓으면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이런 고유의 성질, 탄성을 이용해서 기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축적하거나 흡수하거나 또 소산시키는 이런 기계 요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프링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스프링의 강도, 예를 들어서 스프링의 강도가 어느 정도 단단하냐, 예를 들어서 큰 기계 재료에 쓰는 스프링은 강도가 큰 스프링, 또 우리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볼펜에 쓰는 이런 스프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연한 이런 강도를 갖고 있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유의 상수가 되는데,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스프링 상수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강도가 큰 것은 뭐 K가 큰 것, 큰 것은 강도가 크다. 작은 것은 반대가 강도가 작은 것.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스프링이라는 K라는 것이 있고, 여기 어떤 질량체가 있다. P, 무게가 있는데 이거 mg가 되겠죠. 자, 이런 무게가 달려 있으면서 이 K가 늘어나요. 원래는 이 K라는 성질이 이렇게 해서 늘어나지는 않았었는데, 이걸 무게를 달아주면서 이게 늘어나는 정도, 이거 갖다 우리가 뭐 델타라고 보면은 이 질량과 요 스프링 상수의 관계를 갖다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이것은 묘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질량과 스프링 상수의 관계를 나타내서 고유 진동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즉, 스프링 상수와 질량, 매달린 어떤 물체의 질량이 결정된다면 이 고유 진동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냐? 루트 오메가 n분의 k다. 즉, 달려있는 질량이 얼마냐, 또 거기 스프링 상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함수라는 것을 sin 오메가 nt 이렇게 쓰면 주기가 이거에서 결정되는 거죠. 오메가 nt가 2파이인 거. 그러니까 t라는 것은 이게 주기가 되는데, t가 타우가 돼서 오메가 n분의 2파이다. 그래서 강도가 높은 것일수록 이 주기가 빨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 이게 고유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고유 진동수라 이런 특성을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되시면 학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프링의 기능에는 정적 기능과 동적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정적 기능이라는 것은 탄성 변형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를 이용하는 스프링 저울.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스프링에 이렇게 무게가 매달려 있어. 그럼 이게 얼마만큼 늘어나냐? 무게가 많이 늘어난 것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무게가 가벼운 것은 조금 늘어날 것이죠. 이와 같이 최종 상태의 스프링이 늘어난, 즉 정적인 상태에서의 변형된 길이를 이용해서 무게를 드는 뭐 스프링 저울, 또 어떤 밸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스프링의 탄성을 이용해서 안전장치로 만드는 안전 밸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적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순간적인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켜주는, 일반적으로 진동이라는 것은 기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소죠.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 옛날에는 현수장치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지면에 있는 어떤 진동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차량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진동을 그냥 받아들였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현수장치라는 거 있죠. 현수장치라는 것은 댐퍼와 그 다음에 스프링을 갖다 연해서 이 외부에 들어오는 어떤 진동에 의한 외부의 영향을 완화시켜서 승차감을 보다 높게 해주는 이런 현수장치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쓰는 이런
어떤 순간적인 기능을 갖다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솟아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런 스프링 상수 K라는 것은 강도가 큰 것일수록 값이 크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스프링은 무엇에 의한 재료의 강도 또 규격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죠. 굵은 스프링, 그다음에 가느다란 스프링 이런 것들은 어떤 그 규격도 있지만은 재료의 강도에 의해서도 이 스프링 상수 K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스프링을 설계할 때는 그 스프링의 재료가 어떤 것이냐, 그 강도가 어떤 것이냐, 또 그 규격, 예를 들어서 뭐 소선이라는 스프링의 두께를 갖다 우리가 직경을 소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소선의 직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값이 바로 K다라고 보면 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의 종류에는 하중, 그러니까 작용하는 힘이나 어떤 무게를 달아놨을 때 스프링은 변형이 될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으로다 이렇게 잡아당기면 늘어나요. 또 힘으로 압축을 시키면 이게 감소가 됩니다. 자, 이런 힘이 가해지거나 또는 무게를 이렇게 달아놨을 때 무거운 걸 달면 많이 늘어나고 가벼운 걸 달면 작게 늘어난다. 이런 원리가 있죠. 자, 이렇게 하중 또는 여기서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중이라는 것은 힘과 변형량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힘에 의해서 또는 하중에 의해서 변형량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하중 변형량 곡선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수학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 y는 x는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으면 이러한 직선을 갖다 우리가 기울기를 갖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 a다. 그럼 이 직선 뭐냐? y는 ax. 기울기가 a인 이러한 직선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스프링에는 이런 걸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건 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계냐? 하중이 y축, 변형량이 x축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 여기 p가 있고 원점에서 이쪽으로 델타, 변형량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마치 선형으로 나타내는 선형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선형 힘이 가해지면 당연히 변형량이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증가하고 이렇게 힘이 가하면 더 증가하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선형 스프링. 반면에 뭐 비선형으로 해서 초기에는 완만하게 움직였다가 힘이 가해질수록 이렇게 나타나는 곡선이 증가하는 처음에는 완만하게 됐다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이러한 비선형 이런 것도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하죠. 비선형 스프링이라고 볼 수 있다. 근데 우리 이 교과 과정에서는 여기서 비선형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선형 관계, 즉 P와 델타가 그 선형적, 즉 가해진 힘만큼 이와 같이 변형량이 증가하는 선형 스프링에 대해서만 우리가 고려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스프링 상수는 스프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스프링의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거죠.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형 스프링에서 P와 다시 한번 그리면은 P라는 축과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델타라는 축인데 이제 선형만 고려한다면은 이것이 이렇게 뭐 증가를 할 거다 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뭐냐? 기울기가 모르겠다 이죠. 또 이런 스프링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스프링이 있겠죠. 또 이런 스프링도 있겠죠. 기준이. 기울기가 다 달라. 그래서 이거 갖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1분의 K1, 1분의 K2, 1분의 K3 이렇게 해가지고 기울기를 각각 K1, K2, K3를 이렇게 놨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면 어떤 것이 강도가 가장 크겠냐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다 P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 이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비례상수 때 그 비례상수가 뭐다? 스프링 개수다라는 스프링 개수, 스프링 상수 또는 스프링 개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유 특성, 이것은 아까 얘기하는 재료의 강도와 규격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스프레 작용은 하중 또는 무게와 변형량 또는 처짐량 그것이 비례 관계인데 결국 비례 장수는 K가 된다. 그럼 내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그린 것은
1번이라는 직선을 갖는 스프링, 2번이라는 직선, 3번이라는 직선을 갖는 스프링 중에서 어떤 것이 또 강도가 크냐, 즉 강하냐라는 것을 비교하면 어떤 것이 되게 크겠냐. 그것은 자, 동일한 힘을 가해줬어요. 여기서 동일한 힘을 갖다가 P를 갖다 여기가 10 뉴턴이라는 힘을 쭉 가해줬어. 그럼 이거 쭉 지나가면 어떻게 돼? 10 뉴턴이라는 힘을 줬을 때 여기가 델타 1만큼 늘어나. 이건 델타 2만큼 늘어나. 이것은 델타 3만큼 늘어나. 자, 어떤 게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까? 즉, 이러한 직선을 가질 때 같은 힘에서 제일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요것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스프링의 강도가 어떻게 됐다? 강하니까 조금 늘어나고 이건 약하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스프링 강도가. 즉, 이 K1이 제일 크고 K2가 그다음 크고 K3가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작은 이러한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니 이와 같이 강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크고 이쪽 P축에 점점 가까울수록 스프링의 강도가 크고 반대로 이 델타축에 가까운 직선일수록 이와 같이 스프링의 강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K가 크다. 스프링 상수가 크다.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큰 스프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이다 이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다 보면은 어떤 밸런스를 위해서 어떤 스프링을 한 개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직렬로 연결하든지 병렬로 연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 합성 스프링이라고 하는데 이 합성 스프링을 최종적으로 하나의 스프링으로 나타냈을 때 그 등가는 어때요? 등가라는 것은 동등한 효과를 나타내는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최초에 이것 처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하죠. 자, 스프링의 애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K1, K2란 스프링이 있어요. 자, 여기선 지금 아무것도 매달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P라는 것을 같이 이와 같이 달아놨더니 이것이 원래 길이는 여기였는데 이만큼 와가지고 이만큼 늘어났어요. 자, 이거 그러면서 K1이 여기서 늘어난 길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보면은 델타라고 늘어났다. 뭐에 의해서? P는 mg라는 무게에 의해서 이와 같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스프링 하나로 되었을 때 이거 갖다 스프링 하나로 되었을 때는 도대체 P라는 것을 달았을 때 이 등가, 이것이 등가가 됐든 나타나는 이 이퀴빌런트라고 그랬는데 하나로다가 표현한 이 병렬로 된 것을 하나로 표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델타죠. 이렇게 늘어나게끔 하는 하나의 스프링으로 통합된 것을 갖다 우리가 스프링 등가라고 얘기합니다. 즉 합성 중에서 병렬로 연결된 것이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요소는 즉 이것은 값은 무엇이 되느냐? 이것이 K값 이퀴빌런트 즉 이러한 합성을 하나로 나타낸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요것을 갖다 나타낸다. 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그럼 이 등가를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다 매달려 있어요. 그럼 요것도 늘어난 것이 얼마? 델타. 요것도 늘어난 게 델타만큼 늘어난 거죠. 최초 상태에서. 그러니까 보니까 P라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서 mg가 되는데 P는 mg인데 요것은 무엇일까? K1이라는 것과 델타. 요것은 플러스 K2 델타. 똑같이 델타만큼 늘어났어요. 요것도 델타. 요것도 델타. 동일하게 늘어났다. 자, 이것을 묶어주니까 K1 플러스 K2 델타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것은 바로 요 위에서 나타났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됐어요? P는 mg. 이것은 K 이퀴블런트에 이것도 동일하게 델타만큼 늘어난 거죠. 델타.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등가. 이 위에서는 같다 이거죠. 즉, 여기서 뭐냐? K1 플러스 K2 델타는 K 이퀴블런트의 델타다. 그럼 무엇이 K 이퀴블런트라는 것은 K1 플러스 K2가 된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이 병렬에 있어서 K1 플러스 K2 그대로 더해져. 만약에 스프링이 K1, K2, K3, K4 막 쭉 병렬로 된 게 있어. 그러면 K 이퀴블런트는 어떻게 된다? K
달려있는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나타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이 하나의 스프링으로 다 등가를 나타냈을 때는 이와 같이 그대로 더해주면은 K 이퀴밸런트가 된다. 이게 K 이퀴밸런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프링이 있다. P라는 곳이 있다. 이것이 1000kN per 메타. K가 K1이 K2가 800, 그 다음에 K3가 500. 이랬을 때 이것을 하나의 스프링으로 나타난 K 이퀴밸런트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병렬이 제2 병렬이죠. K 이퀴밸런트는 1000 플러스 800 플러스 500.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 2300kN per 메타. 이렇게 쓸 수 있다. 병렬이기 때는 이와 같이 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직렬을 고려할 수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이 스프링이 원래 이 상태에서 K1이라는 상수를 갖고 있는 것과 K2라는 것을 갖고 있어.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을 땐 요만큼이야. 근데 여기서 P라는 것을 달아보니까 어떻게 됐어? 이것이 쭉 내려와서 여기서 델타만큼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델타만큼 늘어났어. 아무것도 안 달았을 땐 여기였는데 무게를 다니까 델타만큼 늘어났어. 자, 여기서 보니까 K1이란 스프링도 이 P라는 무게를 받고 K2도 이 무게를 그대로 받죠. 아, 그럼 여기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면은 요 등가, 하나의 등가로 나타나는 K 이퀴밸런트 요 상태였는데 이것도 하나보다 나타나서 무게를 이만큼 P를 갖다가 달았더니 이것도 마찬가지 델타만큼 늘어나더라. 요 등가가 어떻게 되냐 이것은.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P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 바로 K1 델타 1. 자, 이거 스프링 상수에 의해서 늘어나는 길이는 이것이 강하면 요거 조금 늘어나고 이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스프링 상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델타 1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요는 또 어떻게 되냐? P는 K2 델타 2 스프링 강도에 따라서. 그렇다면 델타 1과 델타 2가 늘어나서 합해진 것이 뭐냐? 바로 델타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 자, 이것이 늘어난 것과 이것이 늘어난 K1 스프링이 늘어난 것과 K2 스프링이 늘어난 것의 합이 바로 전체 늘어난 길이 델타다 이거죠. 근데 하나의 스프링으로 나타났을 때 K 이퀴밸런트는 이와 같이 똑같이 이퀴밸런트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되냐 이죠.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K 델타는 델타 1 플러스 델타 2라는 것을 뽑아냈고, 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P는 K 이퀴밸런트 델타라고 쓸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난 요 관계에서 이것은 이거다 라고 나누는데 바로 이것은 뭐야? K1 델타 1은 K 이퀴밸런트 델타.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K2 델타 2는 K 이퀴밸런트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델타 1, 델타 2를 여기서 뭐하면 여기서 델타 1은 어떻게 된다? 델타 1이라는 것은 K1분의 K 이퀴밸런트 델타.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델타 2라는 것은 K2분의 K 이퀴밸런트의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이 여기에 그냥 그대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냐? 그대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 델타라는 것은 델타 1 플러스 델타 2니까 그대로 쓰면 K1분의 K 이퀴밸런트의 델타 플러스 K2분의 K 이퀴밸런트 델타 이렇게 쓴다 이죠. 자, 이걸 묶어주니까 델타로 나오고 이것도 나타나니까 이것을 묶어주면은 무엇으로 묶어줄 수 있냐? 바로 이퀴밸런트 델타에다 지워지네요. 그럼 델타 요건 1이 되고 요거 없어지고 요거 없어져. 그렇게 되죠. 그럼 다시 쓰면은 요건 뭐냐?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에 무엇이 빠져나와? 여기서 K 이퀴밸런트가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요 놈을 왼쪽으로 올리면은 K 이퀴밸런트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이렇게 각각의 역수의 합은 이퀴밸런트의 역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여러분들 전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K1, K2, K3가 쭉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K 이퀴밸런트와는 전부 그 역수의 합을 해준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서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양단 고정이다. 자, 이게 뭐 보기에는 직렬로 연결된 것 같은데 이렇게 양단 고정이에요. 자, 이 스프링을 여러분들 여기서는 하나를 한번 이렇게 이쪽을 W를 쭉 밑으로 잡아당겼어. 이거 갖다 이쪽으로 잡아당기면 이쪽 스프링은 어떻게 돼? 압축이 되고 이거는 인장이 되죠. 그러면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델타만큼 이게 늘어났어. 그러면 이건 정정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데 쭉 늘어서 델타만큼 늘어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원래의 상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스프링은 이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갖고 있다. K1 델타. 이거는 압축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위로 올라가려고 했죠. 이것은 K2 델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죠. W는 얘도 K1 델타도 위로 올라가고 K2 델타도 위로 올라가고 이건 무슨 그림과 똑같냐? 마치 병렬과 똑같다. 자, 직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양단이 고정되어 있을 때는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냐? K 이퀴밸런트는 아까 배운 것처럼 병렬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럴 때는 K1 플러스 K2 직렬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와 같이 양단에 고정되어 있는 이런 스프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직렬 효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쓴 거나 마찬가지다. W에 K1, K2 이렇게 쓴 건 그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렇게 여러분들 구합니다. 자, 위에서 직렬일 때는 만약에 여기서 K1이 1000 이것이 뭐 이것도 1000 둘 다 1000이다. 그럼 K 이퀴밸런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K 요 위에서 K 이퀴밸런트 분의 요 그대로 씁시다. K 이퀴밸런트 분의 1은 K&1 1000분의 1 플러스 1000분의 1. 자, 이것은 1000분의 2가 되죠. 결국은 K 이퀴밸런트는 어떻게 되냐? 500kN per 메타. 이거 요까지 위의 예제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여기서 이런 스프링에서 K1이 1000, K2가 1000이다. 이렇게 나타났다. 그럼 요 스프링에서의 등가는 어떻게 되냐? 이건 병렬이나 마찬가지면 1000 플러스 1000, 2000 kN per 메타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가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양단 고정인데 또 여기서는 또 병렬이야.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걸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네. 이것을 K 이퀴밸런트 1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게 K3고 요것은 어떻게 돼? 병렬이니까 K1 플러스 K2가 되겠네. 병렬일 때는. 자, 근데 요것과 요것은 어떻게 했어요? 양단으로다가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요것은 무슨 그림이나 마찬가지야. 여기서 K1 플러스 K2라는 스프링과 여기서 K2라는 요게 3가 되죠. K3라는 것이 어떻게 됐다? 병렬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K 이퀴밸런트는 요거 플러스 요거죠. K1 플러스 K2 그 다음에 플러스 K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양단 고정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마치 병렬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그에 대한 그 결과를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이것은 지금 뭐예요? 병렬이죠. 병렬이니까 이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등가는 어떻게 되냐? K1 플러스 K2
다음에 이것도 직렬이 뭐가 있냐? K3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럼 얘와 얘는 지금 직렬이야. 그럼 K 이퀴밸런트는 어떻게 되냐? 바로 K1 플러스 K2분의 1 요것의 역수. 다시 요분의 1이라는 것은 요거 플러스 K3분의 1. 그래서 어떤 값을 집어넣어주면 이와 같이 집어넣어서 직렬로 연결된 스프링 각각의 역수의 합은 등가의 역수다라는 것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도출해내면 된다 이거죠. 뭐 숫자로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도출해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코일 스프링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코일 스프링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일종의 코일 스프링이 되는 거죠. 코일 이렇게 뚝뚝 말려서 코일처럼 말려 있는 이런 스프링. 거기서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P라는 힘을 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와 같이 P라는 것을 우리가 하중 또는 무게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스프링 하나하나의 그 스프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그 직경을 갖다가 소선이라고 하는데, 소선 직경. 이거 D를 소선 직경이라고 그러고, 스프링의 둘레, 뭐 이렇게 스프링 둘레가 있으면 이거 직경을 갖다가 이게 스프링 평균 직경이라는. 그 다음에 N이라는 건 권수라고 얘기하는데, 스프링이 그 코일이 감겨 있는 개수, 코일이 도대체 감겨 있는 게 몇 개가 감겨 있느냐라는 거죠. 막 뚫뚫뚫뚫 말려서 이런 스프링 같은 경우는 뭐 대강 뭐 말려 있는 개수가 몇 개 나오면 한 15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거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권수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N이라고 우리가 나타낸다. 자, 이러한 힘을 받는 일반적으로 코일 스프링을 안전을 위해서 이제 압축용으로, 인장 같은 경우 했을 때 괜히 끊어지면 그 안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압축용으로 대부분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나타낸 비틀린 모멘트를 받는 전단 능력 타우티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찾아본다는 거죠. 자, 우리가 토크라는 것은 우리가 뭐로 썼었냐면 극단면 개수 JP에다가 무엇에 전단 능력을 갖다가 곱해준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극단면 개수, 여러분들 재료교에서 배운 것처럼 원형 단면의 극간성 모멘트 IP는 어떻게 되죠? IP는 32분의 파이 D 4승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극단면 개수 ZP는 R분의 단면 반경의 R분의 IP다. 이것은 뭐 2분의 D가 되겠죠. 2분의 D에 32분의 파이 D 4승. 이거 해주면 요거 약분되고 16되고 요건 D가 3승이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된다? 바로 16분의 파이 D 3승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뭐가? 극 단면 개수 ZP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 다시 쓰면은 16분의 파이 D 3승 Z 타우 T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비틀린 모멘트, 즉 힘이 가해주고 여기서 어느 이 길이가 얼마냐? 반경이 2분의 D가 되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 또 하나 T는 뭐냐? 2분의 D의 P라는 이러한 것이 바로 또 비틀린 모멘트. 자, 이것과 이것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다? 이것이 두 개 같으니까 16분의 파이 D 3승 타우 T는 2분의 D의 P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타우 T예요. 타우 T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타우 T는 여기서 말하는 전단 능력 타우 T는 어떻게 되냐?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것이 8이 되겠고 여기서 P가 이쪽으로 온 거 이쪽으로 다 넘겨주면은 아마도 타우 T는 8PD 남고 파이 D 3승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틀린 모멘트를 받는 전단 능력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프링 단면에 직접 작용하는 전단 능력 타우 S라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냐? 그 스프링 단면 여기 단면이 얼마예요? 타우 S라는 것은 바로 단면적분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이 소선의 이 단면은 어떻게 되냐? 4분의 파이 D 자승 이것에 대한 P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니까 타우 S라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지워지고 파이 D 자승분의
4P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스프링 단면에 직접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다. 자, 아까 코일의 스프링이라는 것은 압축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단면을 갖다 보면은 요 소선의 단면 여기가 안쪽이고 바깥쪽이라고 보면은 이 전단 응력의 그 모양 타우 S는 어떻게 되냐면 이 중심점으로 해서 이 압축용이기 때문에 이 안쪽 바깥쪽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이런 모양의 전단 이게 타우 S는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위쪽으로. 왜? 압축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중심점에서는 타우 S라는 것이 작용 안 해. 탈 길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와 방향으로 나타나고 이건 이 방향으로 나타나. 근데 여기서 P라는 것이 이렇게 작용해서 전단력 타우 T가 이렇게 작용한다. 안쪽은 이 방향과 이 방향이 같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것은 요것과 요것이 반대 방향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안쪽 방향은 안쪽에서 전단 응력은 이놈과 이놈의 합한 것, 요것과 요것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반대로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되냐? 요것과 요것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요것을 빼준 것이 소선의 전단 응력이 된다라는 것을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비틀린 모멘트, 그 다음에 스프링의 단면에 직접 작용하는 전단 응력에 대해서 얘기해 줬고, 그것이 압축용으로 사용하는 코일 스프링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안쪽과 바깥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실용적인 그 소선의 전단 응력, 이것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이와 같이 실험적으로다가 실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경험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실험적으로 그 값을 도출해내는 건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더라. 자, 요 앞에 있는 건 여러분들 앞에서 구했던 그 비틀린 모멘트에 의한 전단 응력을 갖다 여러분들이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K라는 것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 여기서 K라는 것은 응력 수정 개수, 즉 이것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것이 아니고 이것을 갖다가 보정을 해야 되는 개수가 되는데 그 값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 자,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런 식으로 다 우리가 보정을 해주는 거야. 보정 상수야. 실용적 소선의 전단 능력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 교수님 이거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들 기말고사에도 마찬가지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직접 작성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응력 수정 개수가 K라는 것이 이런데 그럼 여기서 C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스프링 지수로서 소선의 직경. 그 다음에 스프링의 평균 직경. 이 B라고 얘기했었죠. 당연히 이게 크죠. 자, 근데 요거는 소선, 그 스프링의 그 두께의 직경을 갖다 얘기해 주는 거고, 요건 스프링 전체, 그 원의 직경을 갖다 나타나는 거니까. 요것의 B를 나타냈을 때 일반적으로 이거는 4보다 커야 돼요. 만약에 이거보다 작게 설정된다면 이건 뭐 스프링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비율이 12가 넘을 경우에는 그냥 K 값을 1로 씁니다. 근데 K가 4에서 12일 경우에는 어떤 값을 적용하냐? 이 값을 적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건 뭐냐? 이거 C 값이 요 경우에 때는 이것을 적용해서 응력 수정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한다. 자, 여러분들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선의 직경이라는 것은 2mm다. 자, 바로 여기서 스몰 d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일의 지름. 자, 스프링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 요게 뭐예요? D고 요 요소, 스프링을 구성하는 요 요소의 직경을 갖다 작은 걸 갖다 스몰 d라고 하죠. 자, 그랬을 때 요거에서 보면 여기서 C라는 것을 구할 수 있네. 요 둘에서 C는 D분의 캐피탈 D다. 이것은 2mm분의 8mm다. 이것은 4mm네. 여기서 나왔죠.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딱 4mm가 됐어요. 자, 그럼 이것으로 다 뭘 구했냐면 바로 K를 구할 수 있죠. K는 C 대신에 4를 주면은 4에 4 마이너스 4 4에 4 마이너스 1 플러스 4분의 0.1
615 이렇게 해서 우리 말하는 응력 수정 개수 K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K 값은 한 1.4가 나오더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있는 소선의 전달 능력은 어떻게 되냐? 자, 타우 T라는 것은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1.4 이게 뭐야? K 값이죠. 8배의 P는 얼마? 3. 직경 D 얼마? 8mm. 그 다음에 파이 D가 얼마? 2의 3승이래. 지금 2의 3승이 8이니까 이거 없어지고 24를 파이로 나눈 다음에 1.4를 곱해준 거네요.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10.695 정도 나타. 킬로그램 프로스 퍼 밀리미터 제곱 이 정도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맞는 계산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